앞서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인 감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요양병원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 예방을 위해서 감염 관리를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실행 방안은 조직과 인력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구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생겼다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을 할 것인가를 마련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직과 인력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격리를 위한 시설, 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보호구 또는 물품 등이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누가 공급할 것이고 어디에 비치할 것인가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어야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병원 혼자만 이러한 큰 역할들을 할 수는 없겠죠. 즉 중앙 방역 체계와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크게는 국가, 중대본, 중수본 같은 곳이 있을 것이고요. 질병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지자체 보건소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수많은 지침들도 확인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병원 내부에 어떤 조직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중앙 방역 체계와의 연결도 면밀히 확인해서 연결 체계를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신속 대응팀을 구성을 해 두셔야 될 것이고요. 예를 들면 대장은 병원장님이 되시겠죠. 예를 들어서 부대장은 간호부장님. 이거는 병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규모에 맞는 이렇게 신속 대응팀을 구성을 해 두시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움직이겠다 이런 매뉴얼을 제작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감염 관리가 물론 이제 여기에서는 행정 컨트롤이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병원의 전체적인 부서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진료부서는 환자를 진료하셔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기타 지원, 원무에서도 사실은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해야 되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의 모든 조직들이 들어와서 이 코로나19에서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각자의 업무들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이 들어와서 어떻게 면밀히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준비들을 조직적으로 미리 구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 홍보 부분인데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직원뿐만이 아니라 방문객도 또한 환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놓치시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용역 직원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계약 직원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메르스를 겪었던 기억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 거기에서 용역 직원, 계약 직원이 누락이 되는 바람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됐었던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교육을 하는 방법들은 요즘에는 줌 또는 동영상 교육 또 온라인 교육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사이버 교육도 많이 하시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소규모 집단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내 홍보물이나 또는 무슨 톡 이런 SNS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내용들은 보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이해, 또 미생물에 대한 이해, 감염관리 방법, 여러 가지 전파 경로별 이해, 격리 방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지켜야 될 감염 예방 수칙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행해야 되는 것들, 또 지금 현재의 현황들, 평가 방법, 또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점들을 좀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피드백 방법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게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게시하시는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객들이 오가는 곳, 출입구, 대기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 모든 곳에 굉장히 눈에 잘 띄는 방법으로 이렇게 게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를 3년 동안 겪으시면서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정말로 너무 시간이 없어요. 만들 시간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자료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실습생 감염관리 이렇게 치시면 이런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저도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비단 실습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신규 선생님들 또는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아주 실용적인 그러한 내용들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이 자료는 우리 신규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겠네 판단을 해보셔서 만드실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검색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적 행정적 관리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뭐 구조라면은 뭐 출입 또는 뭐 시설, 인력, 또 이제 행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일 텐데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제목으로 소개를 드리지만 읽어보시고 저와 함께 한번 되짚어 보시면 이런 이 제목으로 소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아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출입 관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유입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의료기관의 모든 출입구를 한번 막아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요양병원 특성은 병원이라는 목적으로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지 않은 이상 뭐 어떤 건물이나 빌딩이나 이렇게 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축물에 입주하셔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입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출입구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가능한 모든 출입구를 조금 둘러보시고 가능하면 통제를 좀 하시는 게 좋겠죠. 너무나 확산이 심할 때에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방문객의 동선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까 제가 밀접 이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가능하면 환자 간의 거리는 1m 이상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밀접을 막자는 이야기죠. 대기구역 내도 가능하면 좀 밀접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인력 관리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하면은 우리 이제 직원들이 움직일 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지 않도록 코호팅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라운딩 하거나 또는 공동장소를 이용할 때는 교차하는 기회를 최소화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요양병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아직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환기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종합병원이나 급성기 병원 이 환기가 공주시설이 이미 되어 있지만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이 환기가 코로나19에 있어서의 가장 취약점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장소별로 이게 환기가 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연 환기를 계속 이제 권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환기가 잘 된다 그러면 코로나19 확산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지요. 환기를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대한 만약에 기계적인 환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최대한 창문을 자주 열어서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계적 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기계적 환기로 해서 강제적으로 계속 환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가능하면 자연 환기를 최대한 자주 해라. 근데 지금 더운 여름철, 추운 겨울철에는 냉방기, 난방기가 되는 경우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실내 환기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될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죠. 실내 공기가 꽉 막혀 있어서 환기가 안 될 때, 재순환이 안 될 때 공기의 흐름이 막혀 있는 경우에 코로나가 더 확산이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기 시스템에 더욱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가능하면 이게 아마도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에어컨이나 또는 난방기가 바람이 부는 쪽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냉방기나 난방기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이 필터 관리를 자주 해주셔야 되고요. 필터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그거는 제조사 권고에 따르셔야 됩니다. 제조사에서 어떻게 권고했느냐에 따라서 그 제조사에서 필터 관리 하세요라는 그 유지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해주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이 있어요. 지자체용 이제 대표적이기도 하고 의료기관용으로도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도 환기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어렵진 않으시겠지만 대표적으로 기계 환기를 이제 하라고 안내가 되어 있지만 기계 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시설에 대한 안내도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 적어도 하루에 3번.
그리고 할 때마다 10분 이상은 자연환기를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환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 기계환기는 시간당 6회 내지는 12회가 되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서 하시고 기계환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시되 가능하면 양쪽에 창문이 되어 있는 맞바람이 가능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맞통풍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맞통풍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병원은 맞통풍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쪽이라도 열어서 통기를 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상 이제 보면 어떤 요양병원은 시간마다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딩동댕동 이렇게 방송이 나오면 지금은 환기를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마다 방송을 해서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문을 열어서 통풍을 하시는 그런 병원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방법적인 이제 방법론적인 것이니까 병원마다 이제 머리를 막 짜내서 그렇게 이제 통기를 하시는 병원도 있으니까 이 환기는 정말 코로나19 관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환기를 하겠다. 이 가이드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우리 병원은 기계 환기가 가능하다. 설비가 되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기계환기 강제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기계환기가 되는 병원은 냉방기가 돌아가는 시절 또는 난방기가 돌아가는 그러한 시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난방기나 냉방기가 돌아가다 보면은 전기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외기 도입을 일부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코로나가 너무나 극심하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외기 도입량과 배출량을 100%로 하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 보통은 외기를 한 30%, 뭐 20% 이렇게 섞어서 돌리는데 코로나가 극심하게 유행하는 시기에는 전부 다 빼버리고 새 공기를 넣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을 보고 그때그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 자연환기 횟수를 이렇게 보면은 창문을 100% 열 때 얼마나 이제 환기수에 따라서 환기율에 따라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가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계 환기를 할 때 이 결과를 보면은 시간당 환기 횟수에 따라서 보면은 보통 한 시간당 6번, 12번, 18번, 24번 이렇게 환기 횟수가 정해져 있을 때 통상 환기 횟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비말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입원실에는 한 6번 정도의 시간당 환기 횟수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 때 없어지는 시간을 보면은 60분 정도 돌리고 나면은 한 0.25% 남는다고 해요. 근데 보통 이제 12번 정도 환기 횟수, 시간당 한 12번 정도의 환기 횟수가 돌아가려면은 1시간 정도는 비워놔야 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 병실은 6번, 그 다음에 조금 중환자실로 가면 거의 한 20번 정도의 환기 횟수가 세팅이 되는데 결핵 환자들이 입원했다가 나간 병실은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을 비워뒀다가 그 다음 환자가 입원하게 한다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양병원은 기계환기가 안 되신다 그러면 적어도 자연환기, 창문을 열어두고 2시간 이상은 비워둔다든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평소에도 좀 적용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위생인데요. 손위생은 정말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WHO에서도 글로벌 캠페인을 할 정도로 중요한 감염관리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뭐 다른 방법들은 이 5 모먼트도 다 기억을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방법들 그 다음에 어떤 중요한 순간들에서 손위생을 해야 될지는 여기에서는 강조드리지 않겠지만 두 가지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손에 오염물질이 묻어서 뭔가 보일 때는 알코올 손소독제만으로는 안 된다. 오염물질이 뭐가 보여서 이렇게 뭐가 묻어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물과 비누로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손에 뭐가 묻은 오염물질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뭔가 접촉을 했다든지 환자와의 접촉, 환경과의 접촉을 했을 때는 그때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해도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 환자들 또는 의료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실 때 이 6가지 포인트를 꼭 짚어서 교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보호구 문제는 이 동영상 강의 말고 다른 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셔야 된다든가 하는 교육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 보호구는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올바로 시기에 따라서 착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19가 유행한 초기에는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전수 레벨 D라는
보호구를 입으셨겠지만 지금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코로나19의 기본적인 보호구는 4종 보호구를 입는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시기에 따라 변경이 되었죠. 따라서 우리가 상황에 맞게 올바르게 착용해야 된다는 거, 그것 하나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장소별로 보호구가 적절하게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며 이에 따른 규정이 적절하게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른 안내물이 게시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교육 자료는 4가지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렸지만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그때 업데이트 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서 봤더니 벌써 이 지자체용이 13-1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3-1판 봤더니 뭐 달라진 건 사실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상황별 보호구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때 확인을 하시고요. 또 지금 기본은 4종 보호구라는 것, 입는 방법, 벗는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숙지를 하시고 직원들에게도 꼭 이렇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로나 환자가 아닌 지금은 아직은 발생을 안 했습니다. 일상적인 감염 관리니까요. 일반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일반 환자라고 하면 모든 환자,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모든 환자와 모든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표준주의라고 하면 감염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뭔가 코로나가 의심이 돼요. 열이 납니다. 근육통이 있어요. 목이 아프대요. 그러면 의심이거나 확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접촉주의나 비말주의가 더해지겠죠. 그 다음, 근데 이런 환자에게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 즉 뭐 인투베이션을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 이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공기주의를 추가 적용해야 된다. 이 원칙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환자에서 조금씩 위험이 증가하는 환자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될지를 미리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에 필요한 물품, 개인보호구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 더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원칙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가 환자에게서 준비해야 된 것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위험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선별과 문진 단계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미 다 해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환자들도 그냥 한번 체크를 했다 그래서 그냥 놔두시진 않으시죠. 다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예방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지금 4차까지 이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신종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변수는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상황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이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달라지는 것은 확진자랑 어떻게 접촉했느냐. 어제 면회하고 간 따님이 확진이 됐답니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문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늘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것. 그 다음에 간병하시는 분들, 간호하시는 분들, 또 진료하시는 분들이 늘 보호구 착용을 잘하는 것. 관리 선상에 있는 것들이 이 바로 일반 환자 관리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이야기가 나와서 이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코로나19 3년 동안 관리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방접종 필요 없어. 4차까지 맞았는데 걸렸어.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예방접종을 해도 당연히 걸리죠.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생각해 볼까요? 매년 예방접종을 하지만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특히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코로나 예방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이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증화율과 사망률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방접종 완료자와 부분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사망률이나 그 다음에 중증화율을 보시면 이제 치명률인데요. 여기 보시면 회색은 사망과 생존인데요. 예방접종 완료자의 생존, 이 파란색이 생존을 의미하는데 생존자가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중증화가 되지 않고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발표된 자료에 보시면 경증이 50%, 예방접종 완료자에 있어서 경증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훨씬 많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방접종을 권고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즉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중증화가 되고 사망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를 훨씬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방접종을 권유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은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을 지금 간병 인력에게도 권유를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간병 인력이 환자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이제 간병하시는 분들이 업무하시면서 뭔가 이제 열이 나거나 또는 식사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즉시 보고하고 그 순간에 업무를 중지해야 된다는 것을 늘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늘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또는 이야기하거나 이런 경우를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놔야 된다는 부분 지금 너무나 잘 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반 그 급성기 병원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 4일 이상의 휴가를 다녀오신 후에는 RAT 검사를 하고 출근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셨더라도 가능한 한 최소한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 지침을 꼭 준수하시도록 관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무개 관리는 지금 접촉면에는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임종이라든지 의식이 조금 떨어지신다든지 치료 방법이 바뀐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면회를 하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확진 환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렇게 조금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조금 접촉 면회를 조금 확산을 했다가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비접촉 면회로 변경을 했다든가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접촉 면회를 조금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 내에 방문이 제한되어 있다 한다면 그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뭐 비대면 면회다 그러면은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이렇게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을 시행해서 하신다든지 그 병원의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관리는 아까 간병인 관리에 이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린다면 기관 내 목은 뜬 직원은 당연히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밀접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또 코로나19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에게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안면보호구를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 조금 더 나가서는 이제 직원 관리뿐만이 아니라 확진 동거인 여부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확진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든지 증상자가 나타난 경우에는 조금 더 선별 검사를 강력하게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바람직하게는 지금 너무들 많이 지쳐 계시잖아요. 숙련된 직원들이 일을 하면은 훨씬 더 환자들 관리가 되겠고 너무나 지금 피로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숙련된 직원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되지는 않은 상태라서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감안돼서 배정된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직원 감염 관리상에서 이미 다 지원을 하고 계시지만 뭐 저희 병원도 사실은 문제표를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뭐 종이에다가 적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앱을 깔아드려서 언제든지 모바일로 편하게 자기 문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키오스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근무지에다가 이렇게 종이로 해서 이제 모바일 대신에 이렇게 문진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선제 검사는 계속 변하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주마다 한 번씩 검사를 했었고 또 뭐 급성기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던 걸 중단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양병원은 아무래도 이제 감염 취약 시설 중에 하나고 어르신들 건강을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주일에 한 번 검사를 하기도 하고 장기간의 휴가를 다녀오신 후에는 이제 RAT 검사를 하기도 하시고 지금 최근에는 주에 한 번 지금 검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을 늘 업데이트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환경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감염관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는 그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조금 기본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환경 표면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어떤 건 좀 매끄러운데 똑같이 구리도 매끄럽고 유리도 매끄러운데 근데 많이 살아남는 건 보니까 마스크에서 좀 많이 살아남네. 그러니까는 마스크는 가능하면 좀 자주 바꾸시는 게 좋겠죠. 습기가 많이 이제 축축해지면 거기 굉장히 오래 살아남으니까는 바로바로 이제 하루 이상은 쓰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연구 결과에서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수분과의 연관성 때문에 수분이 흡수되지 않는 방수 표면에서는 피막 안에서 오래 살아남는다. 그래서 구리에서 이게 증발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오래 못 산대요. 그런데 이 폴리프로필렌에서 이 증발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오래 살아남는데 이 의료용 마스크가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오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여기까지라고 하고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이 밥풀 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을 때 그걸 다 제거하고 깨끗이 닦아내야지 이게 굉장히 소독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기세척제에 넣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의료기구를 소독하고 멸균할 때에도 일단은 세척이 먼저잖아요. 따라서 환경관리도 표면에 이물질이나 유기물이 남아있을 때는 사실은 소독 효과가 감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전에도 뭔가 깨끗이 닦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표면 소독을 할 때에도 먼저 환경 청소를 먼저 하시고 소독제로 닦아내는 게 좋고요. 우리가 코로나19 환경관리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굉장히 방역복을 입고 뭔가를 막 뿌려대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소독제를 분무하고 분사하는 것은 에어로졸을 오히려 막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적정한 이런 어떤 오염된 환경을 적절하게 소독시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사하는 방법은 소독 효과가 오히려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봐왔던 그 장면은 적절한 소독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걸레나 아니면 일회용 소독 헝겊에 묻혀서 적절하게 닦아내는 것, 이게 제일 정확한 소독 방법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소나 소독 도구는 한 공간에 사용한 것은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전에 소독하셔야 되고 다음 공간에 재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소독하고 건조한 후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환경 관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 방수성 장갑을 사용하는 이 개인보호 착용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환경 관리에 있어서도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색깔별로 공용구역, 화장실, 또 이제 병실이나 격리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해서 사용하시는 거는 꼭 코로나 환자의 어떤 청소 소독 도구의 관리 방법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반드시 분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의 목적이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또 이제 뭐 병원급, 의원급, 응급실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소독을 해야 되고 환기를 해야 되는지는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다중이용시설의 소독 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일개 병원에서 이제 관리에 대한 어떤 그 브로셔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보호구 착용하고 있고 장갑 착용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소독용 헝겊에다가 묻혀서 닦고 있지 뿌리지 않습니다. 뿌리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제 희석 방법의 예시를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예시는 염소입니다. 즉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락스지요. 락스는 원액이 4%냐 5%냐에 따라서 희석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방법도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게 500ppm이냐 1000ppm이냐 5000ppm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희석해야 되는지가 다르거든요.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원액과 물의 희석 방법이 너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소독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통에다가 금을 그어 주시던지 컵에 금을 그어 주셔서 일정한 방법으로 소독하실 수 있게 방법을 제시해 주시던지 아니면 요즘은 락스 분배기라는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pm을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관으로 그냥 수돗물 틀듯이 틀면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방법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소독제는 반드시 정부기관에 등록된 승인된 소독제를 쓰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 승인된 여부를 확인을 하시려면 환경부 초록누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세탁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관리되는 강력한 관리 대상입니다. 따라서 청결한 세탁물과 오염 세탁물은 분리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감염 예방 관리 교육을 1년에 4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된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관리 모식도도 보시면 깨끗한 청결한 세탁물을 이용하는 트럭과 오염 세탁물을 수거해가는 트럭의 색깔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별로 표시를 했지만 분리된 트럭을 이용하시고 옮기는 카트도 분리해서 이용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관 장소,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다루는 직원들의 보호구, 그 다음에 수집 장소, 보관을 하는 장소에 문이 달린 이러한 이제 보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집하는 그 햄퍼에 이제 이 보관의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법이 따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장소에 대한 관리, 직원 관리, 그 다음에 요즘은 보통은 외주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죠. 이런 세탁업체, 이런 관리들은 평소에 계약 상태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1년간의 장기간의 계획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다음에 보관 장소의 소독 같은 것들도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과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 환자들은 격리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모든 폐기물을 수거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격리의료 폐기물이라고 하면 보고 계시는 이 합성수지 폐기물에다가 수거를 하셔야 되는데 한동안 이 격리의료 폐기물 합성수지통이 없어서 대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환경부의 공문에 따라서 이 골판지 폐기물에다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수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하시고 공문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르시면 됩니다. 일반 환자 기저귀나 감염 환자 기저귀는 일반 의료 폐기물이냐 격리 의료 폐기물이냐에 따라서 어디에 수거하는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에다가 물어보시고 문의하셔서 그 정책에 따라서 수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